4. 새벽에 잠을 깬 나는 내 맞은편 침대에 앉아있는 조르바를 보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작고 둥근 눈은 앞의 부채꼴 창에 못 박혀 있었는데 창은 막 밝아오는 희뿌연 아침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부석부석했고 유달리 길고 거칠한 목은 먹이를 노리는 새의 목처럼 쑥 빠져나와 있었다. 전날 밤 나는 그와 늙은 세이렌을 두고 먼저 나왔다. 나 가요. 재미 많이 보세요. 조르바 행운을 빕니다. 나는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안녕히 주무시오 두목. 우리는 보아야 할 사무가 조금 있어요. 안녕히 주무시오 두목. 푹 주무셔야 합니다. 조르바가 대답했다. 조르바와 세이렌은 그 사무를 본 게 분명했다. 잠길에 나는 뭐라고 수군거리는 코맹맹이 소리와 옆방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잠에 꼬라들어지고 말았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 조르바는 맨발로 들어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며시 자기 침대 위에 누웠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식전부터 그는 흐릿한 눈으로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관자놀이가 훤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잠이 덜 깬 것임이 분명했다. 조용히 애무하듯이 그는 꿀처럼 짙고 느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땅과 바다, 생각, 인간, 전 우주가 먼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 것 같았다. 조르바는 저항도 질문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닭과 돼지와 나귀가 우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며 조르바 오늘은 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나 자신도 햇살이 장밋빛으로 들어오는 아침에 가만히 몸을 일으키는 행복감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기적 같은 순간이 오면 인생의 모든 것은 아침처럼 산뜻해 보이는 법. 대지는 부드럽고 구름은 바람에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 갔다. 팔을 뻗었다. 나 역시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파이프를 꺼냈다. 나는 감회와 더불어 그것을 바라보았다. Made in England. 크고 값이 비싼 파이프였다. 내 친구, 눈빛이 푸르고 손가락이 가늘었던 내 친구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몇 년 전 해외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졸업하고 그리스로 떠나는 날 밤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골련을 끊게 불을 붙여 반쯤 피우다 나머지를 내버리다니. 담배에 대한 자네 사랑은 고작 1분간이야? 창피한 노릇이지. 파이프로 피우는 게 좋을 걸세. 충실한 마누라 같지. 자네가 집에 가면 거기 조용히 자네를 기다리고 있거든. 불을 붙이고 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 내 생각이 날 걸세. 한낮이었다. 우리는 베를린 박물관을 나오는 길이었다. 거기에서 친구는 가장 좋아하던 그림, 청동 투구 차림에 움푹 들어간 뺨, 비극적이지만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렘브란트의 전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온 길이었다. 그는 무자비한 듯 하면서도 절망적인 분위기가 묻어나오는 그 작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 평생에 사내다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저 그림 덕분일 거야. 우리는 박물관 뜰 기둥에 기대어 섰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당당하게 야생마를 타고 있는 아마존의 청동 나신상이었다. 회색 할미새 한 마리가 아마존의 머리에 앉았다가 우리를 향해 꼬리를 치며 놀란 듯이 지저귀다가 날아가 버렸다. 나는 몸을 떨며 친구에게 물었다. 새우는 소리 들었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날아가 버렸네. 친구는 웃었다. 새니까 노래하게 놔두어. 새니까 뭐라고 하게 내버려 두어. 그는 유명한 발라드 한 구절을 인용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 꼭두새벽, 그것도 이 크레타 해안에서 그 추억이 저 다정한 시구와 더불어 내 마음을 아픔으로 채운 것은. 나는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는 불을 붙였다. 나는 생각했다. 세상 만사에는 숨은 뜻이 있다. 사람, 동물, 나무, 별, 그 모든 것은 상형문자다. 그 상형문자를 해독하여 의미를 짐작하려 드는 자에게는 비탄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진짜 사람이며 동물이며 나무며 별이라고 여길 뿐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리라. 청동 투구를 쓴 전사, 기둥에 기대 쓴 내 친구, 할미새와 할미새가 우리에게 들려준 노래,
저 우울한 발라드 식구. 그 모든 것에 숨겨진 의미가 있으련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 말인가? 내 눈은 희미한 햇살 속에서 돌돌 말렸다가 풀리곤 하는 담배 연기를 쫓았다. 내 마음은 연기와 뒤섞여 천천히 푸른 동그라미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논리의 도움이 없었음에도 세계의 기운이며 생장이며 사멸이 갑자기 확인하게 보였다. 나는 다시 한번 붓다의 세계에, 하지만 이번에는 기만적 언어와 정신의 오만한 고개 없이 빠져든 듯 했다. 연기는 붓다의 가르침의 진수, 사라지는 연기의 나서는 푸른 열반의 정토를 안타까이 찾아가는 생명이리.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한숨이 나를 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은 듯 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초라한 오두막과 첫 햇살을 대쏘고 있는 벽의 조그만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졸업하는 내 맞은편 매트리스 위에 나를 등진 채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전날의 일이 웃지도 울지도 못할 오르탕스의 희비극과 함께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캐캐 묵은 바이올렛 향기, 오르콜로뉴, 사양, 파촐리, 앵무새의 몸을 입은 인간 같은 그 새는 회를 치며 옛 애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함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옛 해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낡은 마오넷은, 이 마오넷은 돛이 달린 연한 항해선이네요. 그 이름은 진뼈에도 사용되고 한때는 노예선을 가리키기도 했답니다. 마오네란 말은 아랍어에서 나온 것이라네요. 마오네선. 졸업하는 내 한숨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나를 돌아보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두목,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행실은 너무 고약했어요. 당신은 웃었지요? 나도 웃었어요. 계집은 우리를 보았지요. 당신이 방을 나갈 때도 좀 그랬어요. 그 여자가 100살쯤 먹은 매춘부던가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두목? 그건 예의가 아니랍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 남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어쨌든 여자 아닌가요? 연약하고 토라지길 잘하는 물건이에요. 내가 뒤에 남아 위로했기에 망정이지. 무슨 뜻이에요, 졸업아? 정말로 여자랑 그거 빼놓으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요, 두목. 마음속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나는 별별 걸 다 보았어요. 안 해본 짓도 없고요. 내 경험에 따르면 여자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란 연약하고 토라지기 잘하는 동물이랍니다. 누가 사랑한다, 갖고 싶다고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울어버립니다. 여자가 당신을 전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자가 당신을 역겨워할 수도 있고, 여자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를 보는 남자는 모두가 반드시 그 여자를 갈망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여자라는 가여운 동물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여자에게 그렇게 하고 여자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내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때 80살은 넘었을 겁니다. 할머니 인생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지요. 그건 관두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할머니 연세가 그저 80살쯤 되고 우리 집 맞은편에 꽃같이 싱싱한 계집 아이가 하나 살았어요. 그렇지. 이름이 크리스탈로였지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에 젊은 것들이 모여 술을 마시곤 했는데 술이 들어가면 괜히 펄펄 날뛰고들 했죠. 우리는 모두 귀 뒤에다 향기로운 나륵풀을 턱 꽂았고 사촌 하나가 기타를 들고 나서면 우리는 세레나데를 부르곤 했죠. 그때의 사랑이라니, 그때의 정열이라니. 우리는 불간 황소처럼 빽빽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모두가 크리스탈로에 미쳐 있어서 토요일 저녁이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을 받으려고 했죠. 두목, 믿으시려나?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여자한테는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상처는 다 아물어도 그 상처만은, 책에서 하는 말은 무시해요. 그 상처만은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여자가 80살이면 못합니까? 그 상처만은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할마시는 매트레스를 창가에다 끌어다 붙이고 조그만 거울을 꺼내 몇 올 남지도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빗고 가르마까지 착 타죠. 그러고는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답니다. 누가 가까이 오면 할머니는 푹 웅크시고 시치미를 떼며 조는 척 했답니다. 그렇지만 잠이 오겠어요?
할마시는 세레나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80살에. 두목 알겠지요? 여자가 얼마나 알다가도 모를 동물인지. 젠장 이거 울고 싶어지는데. 그러나 그 시절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놀던 때라서 이해를 못하고 그저 웃기만 했지요. 어느 날 나는 할마시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할마시는 새빨갛게 화가 나서 계집애 엉덩이만 쫓아다닌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의 잔소리가 지겨워 까놓고 말해버리고 말았죠. 할매는 왜 토요일마다 호두나무 잎사귀를 입술에다 문지르지? 왜 가르마를 타지? 우리가 할매한테 와서 세레나데를 불렀으면 좋겠지?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 크리스탈로예요. 할매는 뭐 냄새가 푹푹 나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인걸? 두목 못 믿을 겁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할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마시는 강아지처럼 잔뜩 웅크렸습니다. 턱도 덜덜 떨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따라다닌 건 크리스탈로예요. 크리스탈로. 나는 할마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 다가가 소리쳤죠. 젊은 것이란 참 잔인한 짐승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모른다니까요. 할마시는 바짝 마른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무엇 하는지 아세요? 내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너를 제주한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할마시는 눈에 띄게 쇠약해지디다. 기력을 찾지 못하시더니 2달 뒤에는 오늘 내일 하더군요. 할마시는 숨이 막 넘어갈 즈음에 나를 봤어요. 자라처럼 씩씩거리면서 그 말라 비틀어진 손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합디다. 나를 끝장낸 건 바로 너다. 알렉시스, 저주를 받으라. 내가 받는 고통을 다 물려받기를. 조르바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할마시의 저주가 그대로 들어맞고 만 거지요. 그는 수염을 털고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나이 65입니다. 하지만 100살을 산데도 그 저주에서는 못 벗어날 겁니다. 100살이 되어도 뒷주머니에는 거울을 넣고 다닐 것이고 암컷이란 것의 꽁무지를 쫓아다닐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빙그레 웃으면서 담배꽁초를 부채꼴 창밖으로 던지고는 2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내게 다른 결점도 많습니다만 날 끝장내는 건 바로 이 버릇일 겁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났다. 이 정도 해둡시다. 잡담은 그만해야지. 오늘부터 일해야 할 테니까. 그는 눈 깜빡할 사이에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는 밖으로 나갔다. 고개를 숙이고 조르바의 말을 되씹고 있는데 문득 그 눈에 갇혀있는 머나먼 도시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그 도시에서 나는 로댕의 작품 전람회를 보고 있다가 커다란 청동의 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이었다. 손은 반쯤 벌려 있었는데 손바닥에는 서로 무아지경에서 껴안고 몸부림치는 남녀가 있었다. 한 여자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여자 역시 이 작품을 보았는데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포옹에 감동한 것 같았다. 날씬하고 차림새가 단정했다. 머리카락은 숱이 많았고 턱은 견고했고 입술은 가늘폈다. 성격이 단호하면서도 정열적일 듯한 여자였다. 나는 평소에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싫어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랬든지 내 쪽에서 먼저 물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자가 언짢은 듯이 중얼거렸다. 벗어나면 어디로요? 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닌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언짢으시군요. 아니에요.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강렬한 기쁨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 청동 손을 보니까 그냥 벗어나고 싶군요. 자유가 더 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요. 하지만 저 청동 손에 복종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라면요.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중이 부여한 그런 제멋대로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면요. 여자는 불안스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금속성 잿빛을 띄었고 입술은 건조하고 씁쓸해 보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여자는 사라졌다. 그 뒤로 나는 다시 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여자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 오늘 이 텅 빈 해변에 여자는 내 존재의 심연에서 창백하고 슬픈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랬다. 내 행실이 부끄러웠다. 조르바의 말이 옳았다. 청동소는 멋진 구실이었다. 만남이 이루어졌고 다정한 말이 오고 갔다. 우리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나님의 손안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보응하고 결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돌진했고 여자는 놀라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늙은 수탈기 오르탕스 여인숙 마당에서 울었다. 햇살이 조그만 창으로 들어왔다. 나도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일꾼들은 꽃경이 질에 괭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조르바가 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어느 틈에 일터로 뛰어든 것이었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 책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부채꼴을 채광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깡마른 몸에 어깨는 좁고 풍상에 찌든 듯한 30명 남짓한 일꾼들 사이에 광대처럼 우뚝 선 조르바를 보았다. 그는 위엄있게 손을 내둘렀고 말은 강단명료했다. 그는 웅얼거리며 뭉구적대는 젊은 친구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조르바가 소리를 빽 질렀다. 좋아, 있다면 어디 크게 말해봐. 입안에다 넣고 웅얼거리는 건 좋아하지 않는 성미야. 일할 정신 자세부터 갖춰야지. 안 그러면 술집으로 돌아가 버려. 그때 오르탕스 부인이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잔뜩 부은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지저분한 가운데다 굽이 낮은 슬리퍼를 끌고 있어서 차림새는 그럭저럭 꼴이 된 셈이었다. 부인은 꼭 당나귀가 우는 것 같은 늙은 가수 특유의 기침을 한 차례 했다. 기침을 멈춘 부인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조르바를 보았다. 눈이 개슴츠레해졌다. 조르바가 돌아보도록 기침을 또 했지만 돌아보지 않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그 옆을 가까이 지나쳤다. 넓은 소매가 조르바에게 닿을락 말락했다. 그러나 조르바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인부에게서 보리빵 한 덩어리와 올리브 한 움큼을 받고는 소리쳤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호를 꺼. 그러고는 휘적휘적 걸었다. 인부를 똑바로 산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탄광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내겐 그런 인내가 없다. 바닷가에다 우리는 대나무와 고리버들 그리고 드럼통으로 오두막을 하나 지었다. 조르바는 새벽에 일어나 꽃갱이를 들고는 인부들보다 먼저 탄광으로 올라가 갱도를 팠다. 어쩌다 팠던 갱도를 버리고 다른 데서 갈탄 광맥을 발견하면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곤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 광맥을 놓쳐버리면 갱도 바닥에 벌렁 들어누워 손발을 흔들며 하늘에다 엿을 먹이는 것이었다. 그는 일에 열중했다. 나와도 더 이상 상의하지 않았다. 첫날 모든 결정과 책임은 내 손에서 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의 임무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이었다. 내 임무는 굴착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그만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겐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와 보낼 몇 달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요모조모 따져봐도 나는 아무래도 행복을 헐값으로 사는 기분이었다. 크레타 섬의 꽤 큰 마을에 사시던 내 외조부에겐 매일 저녁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혹 갓 도착한 나그네가 없나 찾아보는 버릇이 있었다. 있으면 집으로 데려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는 안락의자에 앉아 길쭉한 터키식 장죽에 불을 붙이고서 나그네, 이제 밥값을 할 때가 된 그 나그네에게 눈길을 돌려 지엄한 분부를 내리는 것이었다. 말하소.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무스토요르기 영감님. 자네 직업이 무엇이며 자네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자네가 본 도시와 마을이 무엇인지 깡그리 그렇지 깡그리 이야기해 주게. 자, 말을 해보소. 이렇게 되면 나그네는 있는 말 없는 말 겪은 일 안 겪은 일을 되는 대로 주섬주섬 죽어 섬겼고 우리 외조부는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장죽을 문 채 귀를 기울이며 이 나그네를 따라 여행길로 나서는 것이었다. 혹 나그네가 마음에 들라치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자네 내일도 우리 집에서 묵게. 가서는 안 되네. 자네에겐 할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는 마을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 칸디아에도 카네아에도 가보신 적이 없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왜 그 먼 곳까지 가? 이곳을 지나가는 칸디아나 카네아 사람들이 있어서 칸디아와 카네아가 내게 오는 셈인데 내 뭐하러 거기까지 가? 크레타 해안에서 나는 외조부의 그런 기벽을 완성하고 있는 셈이다. 나 역시 등불을 들고 나가 나그네 하나를 발견한 셈이다. 떠나지 못하게 할 참이다.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드는 나그네지만 이 나그네는 그럴 가치가 있다. 밤마다 나는 일을 끝내고 오는 그를 기다려 내 맞은편에 앉히고는 저녁을 먹는다. 그가 밥값을 해야 할 때가 오면 나는 이렇게 소리친다. 이야기하세요.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듣는다. 내 나그네는 이 세상 구석구석 인간의 영혼 구석구석을 누빈 사람이다. 나는 듣는데 실정을 느끼는 법이 없다. 이야기하세요, 조르바. 무엇든 이야기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케도니아 전체가 산이, 숲이, 냇물이, 코미타지 게릴라가, 부지런한 여자들과 건강한 사내들이 그와 나 사이의 좁은 공간 가득히 펼쳐지는 것이다. 21개의 수도원과 더불어 아토스 산이 나타나고 무기 창고가 나타나고 엉덩이가 풍부지만 그 집안 게으름뱅이도 나타난다. 조르바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수도성 이야기를 끝내고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두목, 노새 뒷다리와 수도성 앞다리를 조심하시오. 매일 밤 조르바는 나를 그리스, 불가리아, 콘스탄티노플을 구석구석으로 데려다 준다. 나는 눈을 감고 본다. 그는 난장판이 된 발칸반도를 돌아다니며 늘 경이로 반짝이는 작고 매수 눈으로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온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사로 보아 넘기는 일,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도 조르바 앞에서는 갑자기 무슨 수수께끼로 떠오른다.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는 말을 멈추고 큰일이나 난 듯이 말한다. 대체 저 신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묻고 또 묻는다. 여자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지요? 말해보시오. 나는 저 여자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요. 그는 남자나 꽃핀 나무, 냉수 한 컵을 보고도 똑같이 놀라며 의문을 갖는다. 조르바는 모든 사물을 매일 처음 보는 듯이 대하는 것이다. 전날 우리 둘은 오두막 앞에 앉아 있었다. 포도주 한 잔이 돌았을 때 그가 놀란 듯이 나를 돌아다 보았다. 두목, 이 빨간물이 대체 뭐요? 말해봐요. 늙은 그루터기에서 가지들이 뻗어요. 거기 처음에 달리는 것은 시큼털털한 구슬뭉치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이것을 익히면 마침내 꿀처럼 달콤한 물건이 되지요. 이게 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를 지대겨 우리가 술고래성 요한의 날 열어보면 이 말은 우리가 술고래성 요한의 날 이 말은 헬레곤에 비견되는 그리스 여름 축제 콜리도나스를 일컫는 것으로 6월 24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헬로윈에 비견되는 술고래 성요한의 날 열어보면 포도주가 되어 있지 뭡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겠어요? 빨간 물을 마시면 보라 간덩이가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두목 말해봐요. 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르바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다시 태초의 신선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지겨운 일상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던 최초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다. 물, 여자, 별, 빵이 신비스러운 원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태초의 회오리 바람이 다시 한번 대기를 휘젓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조약돌 위에 누워 조르바를 애타게 기다렸다. 나는 대지의 장부에서 불쑥 튀어나와 느슨한 몸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를 발견하곤 했다. 나는 그의 모습, 고개를 세우거나 떨어뜨리는 것, 팔을 움직이는 모양으로 그날 일의 성과를 알아낼 수 있었다. 처음에 나도 그와 함께 갔다. 나는 인부들을 감독했다. 나는 다른 양식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실제적인 일에 관여하고 내 수중으로 떨어진 인적 자원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들과 더불어 오래 그리던 기쁨을 맛보려 했다. 나는 낭만적인 구상을 하기도 했다. 갈탄광이 성공했을 때 얘기지만 일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갖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한 형제처럼 지낸다. 나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누룩이 되를. 그러나 나는 아직 그 계획을 조르바에게 털어놓기 전이었다. 조르바는 내가 인부들 사이로 들락거리며 이것저것 묻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끼어들고 항상 인부들 편을 드는데 골이 나 있었다.
조르바는 입술을 비죽 내밀고 이렇게 말했다. 두모, 밖에 나가 산책이나 하시지 그래요? 날씨가 아주 좋습디다. 처음에는 나도 버티며 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질문도 하고 잡담도 하며 모든 인부의 신상을 파악했다. 벌어 먹여야 할 식구가 몇인지, 시집 보낼 누이가 있는지, 부양해야 할 친척이 있는지, 걱정거리나 질병, 우환이 있는지. 조르바는 역정을 내곤 했다. 두모, 인부들 신상을 자꾸 캐묻지 말아요. 곱상하게 굴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혀요. 두목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 인부들 자신이나 우리 일에 좋을 게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사정을 봐주려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세가 딱하게 되는 게 인부들이 일을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쳐버려요. 인부들 신세도 딱해지는 거고 그걸 깨달으셔야지. 두목이 세게 나오면 인부들도 두목을 존경하고 일을 합니다. 두목이 물렁하게 나오면 인부들은 일을 몽땅 두목에게 밀어버리고 몰라라 나 몰라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온 조르바는 꽃갱이를 오두막에다 집어던지며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 봐요 두목, 제발 좀 끼어들지 마시오. 내가 아무리 애써 놓아도 당신이 몽땅 무너뜨리고 말아요. 오늘 인부들에게 한 이야기 그게 뭐죠? 사회주의라고? 개 코 같은 소리. 당신은 목자요 자본주요? 결단을 내리시오. 그러나 어떻게 결단을 내린단 말인가? 나는 이 양자를 결합하는 희망, 양극이 화합하는 길을 모색하여 지상의 생활과 하늘의 왕국을 동시에 얻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생각은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갖고 온 것이었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진우회, 이 진우회는 이 설명이 있네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를 해방하기 위해 1814년 결성한 비밀조직 진우회를 본따서 지은 이름이네. 1821년 그리스 독립전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 진우회,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이 진우회라는 비밀단체를 만든 적이 있었다. 내 침실에 모여 문을 걸어잠근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우겠노라고 맹세했다. 손을 가슴에다 얹고 선서할 때는 눈물까지 흘렸던 것이다. 유치한 이상이여. 그러나 그런 이상을 비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진우의 회원들이 뒤에 돌팔이 의사, 삼류 변호사, 저질 식료품 업자, 표리부동한 정치가, 뺏기 먹는 저널리스트가 되는 걸 보면 내 가슴은 미어지는 듯하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냉혹하고 척박한 모양이다. 귀한 씨들이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자라다 말거나 쇠개 풀에 치여 맥을 쓰지 못한다.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깨닫고 있거니와 이승에 질식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할진저 나는 아직도 돈키호테의 편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 일요일이 되자 우리는 결혼할 나이의 젊은이들처럼 세심하게 몸을 단장했다. 면도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오후 늦게 오르탕스 부인을 만나러 갔다. 일요일마다 부인은 우리를 먹이려고 닭을 잡았다. 우리 셋은 다 함께 앉아 먹고 마셨다. 조르바의 긴 팔은 이 친절한 여자의 젖가슴을 더듬어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했다. 밤이 되어 우리 해변의 생활터전으로 돌아올 때면 인생이란 단순하고 선의로 가득한 것, 늙었지만 무척 유쾌하고 너그러운 듯 보였다. 마치 오르탕스 부인처럼 말이다. 그런 어느 일요일 진탕 먹고 마시고 해변 오두막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조르바에게 내 계획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놀라는 것 같았지만 끈기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화를 내며 그 큰 머리통을 내저었다. 내 말 첫마디가 그의 술을 확 깨게 한 모양이었던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염 두세 가닥을 뽑았다. 두모,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진 마시오. 당신 대가리는 아무리 봐도 아직 여문 것 같지 않소. 올해 몇이시오? 35이요. 그럼 앞으로도 여물긴 텄군.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 일격에 얼떨떨했다. 조르바,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가 반기겠다. 두목, 화내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소. 내가 사람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믿고 악마도 믿을 거요. 그럼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두목,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무더기로 나한테 닥쳐요. 그는 말하다 말고 베레모를 벗고 머리를 끌고 대다가 다 뜯어낼 듯이 수염을 잡아당겼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도 자제하는 눈치였다. 그는 눈 한 귀퉁이로 나를 흘끔 보았다. 그렇게 한 번 더 흘끔 보더니 작정했는지 내뱉듯이 말했다. 두모,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단장으로 자갈을 후리치며 그가 말을 이었다. 짐승이라도 엄청난 짐승이에요. 두모같이 고매하신 양반은 이걸 모르시겠지. 짐승한테는 모든 게 너무 쉬워요. 그리킬 게 없으니까요. 아니라고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사납게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눈이라도 뽑아갈 거요. 두모, 거리를 둬요. 놈들 간덩이를 키우지 말아요.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에겐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따위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에게 달려들어 당신 권리까지 빼앗을 거예요. 당신 빵을 훔치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거요. 정말이지 두목을 위해서 충고하건대 거리를 둬요.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안 믿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몇 번이나 얘기해 알아듣겠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요. 나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요.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그놈이 유일하게 내가 아는 놈이고 유일하게 내 수중에 있는 놈이기 때문이요.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이요.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어요. 나머지는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게요. 저런 이기주의. 내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두모.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콩을 먹으면 콩을 말해요. 내가 조르바니까 조르바같이 말하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채찍이 되어 날아들었다. 그토록 강한 그가 인간을 그토록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고 일하고 싶어하는 그가 경탄스러웠다. 나라면 고행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인간을 견뎌내기 위해 그들을 가짜 깃털로 꾸며 놓아야 했을 것이다. 조르바가 나를 돌아다 보았다. 별빛으로도 나는 그가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좀 심했나요, 두목?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물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것이었다. 조르바는 따뜻하고 근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머리는 조르바에게 동의하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거부했다. 짐승 속에서 뛰쳐나와 제 갈 길로 가려 했다. 오늘 밤은 졸리지 않은데요. 조르바 먼저 주무셔야겠네요. 내가 말했다. 별이 빛났고 바다는 한숨을 쉬며 조개를 핥았고 반딧불은 아랫배에다 에로틱한 꼬마등 불을 켜고 있었다. 밤의 머리카락은 이슬로 축축했다. 나는 해변에 엎드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오래지 않아 나는 밤과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내 마음은 꼬마 등불을 켜고 축축하고 어두운 대지에 숨어 기다리는 반딧불 같았다. 별은 하늘 위를 둥글게 운행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몸을 일으켰을 때의 내 마음엔 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야 할 두 가지 과업이 새겨져 있었다. 붓다에서 벗어나고 나의 모든 형이상학적인 근심을 언어로서 털어내버리고 헛된 번뇌에서 내 마음을 해방시킬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인간과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접촉을 가질 것.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그렇게 늦은 건 아닐 거야.